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발표를 맡게 된 펀디멘탈 팀의 이재윤이라고 합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은 Beyond Synthetic Noise, Deep Learning on Controlled Noisy Labels 이라는 논문이고요. 2020년 ICML에 어습된 페이퍼고, 제가 서칭한 바로는 아직 노이즈 레이블 태스크에서 제 소타를 기록하고 있는 논문입니다. 발표를 준비한 때 펀디멘탈 팀원분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이제 첫 번째 장에서는 노이즈 레이블 태스크란 무엇인지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두 번째는 멘토믹스라는 이 논문을 시작하기 전에 그에 필요한 백그라운드 두 가지를 설명해드리고, 세 번째는 이 논문 멘토믹스라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한 뒤에 마지막 네 번째 챕터에서 실험 결과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입니다. 먼저 노이즈 레이블 태스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먼저 다음과 같이 개하고 고양이로 이루어진 데이터셋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이 데이터들을 학습시키기 전에 레이블링 작업을 할 텐데, 레이블링 과정에서 레이블링을 잘못해주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개 사진에 고양이라고 잘못 레이블링을 한다던가, 혹은 고양이 사진에 개라고 잘못 레이블링을 한다던가 하는 경우죠. 그래서 데이터셋 안의 데이터들에 대해서 레이블링이 잘 된 데이터의 집합을 클린셋이라고 하고, 레이블링이 잘못된 데이터들의 집합을 노이지셋이라고 합니다. 즉 데이터셋의 데이터들 중에서 잘못된 레이블을 가지고 있는 상황을 이러한 노이즈 레이블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데이터셋을 가지고 로스를 계산을 해서 학습을 시킨다면은 당연히 모델을 학습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제너럴라이제이션 성능도 좋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요. 다음 자료를 통해서 어떻게 학습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벤지우가 참여해서 2017년 아이필러의 베스트 페이퍼로 선정된 논문인 Understanding Deep Learning Requires Rethinking Generalization 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이 그림들은 사이퍼10으로 알렉스넷, Simplified Inception, 그리고 MLP 모델을 학습시킨 결과들인데요. 첫 번째 그림에서 이 파란색 선을 보시면 노이즈 레이블이 없는 트루 레이블만 있는 상황에서 트레이닝이 진행됨에 따라 트레이닝 로스 값이 0으로 수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빨간색 곡선의 경우에 노이즈 레이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파란색 곡선보다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수렴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신기한 것은 노이즈 레이블이 상황에서도 이 빨간색 곡선을 보면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기는 하지만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수렴을 하기는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 번째 그림인데요. 첫 번째 그림에서 랜덤 레이블의 상황에서 로스 값이 수렴을 했을 경우 학습된 모델이 테스트 셋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능을 내는지 보여주는 게 이 세 번째 그림인데요. X축의 노이즈 레이블의 비율이 커짐에 따라서 세 종류의 모델 전부 다 테스트 에러가 그에 비례해서 안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노이즈 레이블이라는 태스크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발표 주제 재밌을 것 같은데, 이미지만 레이블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보셨나요? 이게 고양이, 강아지면 명확하잖아요, 사실은. 네네. 예를 들어서 뭐 양이랑 염소 약간 좀 비슷하게 생긴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이게 노이즈가 있다고 없다고 보려면 사람이 다 하나하나 보고 뭐랄까, 노이즈 레이블이라는 이 주제 자체가 좀 생소해가지고요. 좀 레이블링 잘못된 걸 다시 찾아서 훈련시키겠다는 게 이게. 이러한 노이즈 레이블 태스크에서 어쨌든 올리려고 하는 게 테스트 어큐시잖아요. 그런데 이 노이즈 레이블을 극복하는 방법 여러 개들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레이블링을 다시 다는 릴레이블링을 해서 이 태스크를 극복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발표하는 이 멘토믹스 같은 경우에는 그 레이블을 이제 리레이블링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커리큘럼 러닝이라고. 그건 이제 뒤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앞장에서는 멘토믹스에서 다루는 태스크인 노이즈 레이블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번 장에서는 발표할 논문인 줄여서 멘토믹스를 설명하기 전에 멘토믹스의 근간이 되는 개념 두 가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믹스의 본문에서 멘토믹스의 방법을 저자는 다음 한 줄로 요약합니다. Minimize the empirical decisional risk using curriculum learning. 사실 멘토믹스라는 논문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멘토넷과 믹스업 논문을 함께 사용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믹스업
방법론이 Minimize Empirical Business Risk 빨간색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멘토넷이 커리큘럼 러닝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Minimize Empirical Business Risk와 커리큘럼 러닝을 믹서과 멘토넷과 엮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커리큘럼 러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커리큘럼 러닝이란 2009년에 벤지오가 발표하는 학습 방법인데요. 간단하게 말해서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것까지 배워나가자라는 겁니다. 이를 딥러닝 모델에 적용을 해보면 위 도형들과 같이 좀 비교적 쉬운 샘플들만을 가지고 학습을 진행하다가 나중에는 어려운 샘플들까지 보여주면서 모델을 학습시키는 거죠. 그러면 그냥 모든 데이터를 처음부터 넣은 것보다 더 빠른 수렴 속도와 더 좋은 제너럴라이제이션 성능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를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는 방식에 비유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우리가 다음 도형들을 보고 어떤 모양이 동그라미, 네모, 세모인지를 학습하고 싶은 상황을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어떤 문제들이 쉽고 어떤 문제들이 어려운지 미리 그룹핑이 되어 있는 상황을 가정을 하면 예를 들어서 위 도형과 같이 배경과 도형과의 색이 대비가 뚜렷하고 도형들이 중심 근처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형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큰 것들은 미리 easy하다고 알려져 있고, 도형하고 배경하고 색의 대비가 작고, 도형들이 중심에서 벗어난 곳에 위치하고, 도형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들은 미리 hard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단순히 쉽다고 알려진 데이터들을 먼저 보여주다가 나중에는 어려운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에 추가를 해서 학습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런데 방금과 같은 경우에는 입력 데이터에 대한 사전 지식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즉 어떤 문제가 쉽고 어떤 게 어려운지 미리 알려져 있다는 거죠.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그렇지가 않죠. 그리고 또한 사전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커리큘럼 러닝을 하고 싶어도 어떤 문제가 이지한지 어떤 것이 하드한지 그 기준을 세우기조차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케이스 2 같은 경우는 이러한 경우에는 일단 다 풀어보고 정답을 맞추면 이지하다라고 정의해서 피드백을 하고 학습을 하지만 빨간색 같이 틀린 것들은 하드하다라고 정의하고 이제 쳐다도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학습을 하다 보면 예전에는 못 풀었지만 이제는 지식이 쌓였으니 어려운 문제도 점점 맞추게 될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대부분의 문제들에 대해서 이건 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학습 과정에 포함을 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커리큘럼 러닝 중에서 어떤 문제가 쉽고 어떤 문제가 어려운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을 셀프 페이스드 러닝,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하죠. 이제 마지막 케이스 3, 멘토넷에서 제시하는 커리큘럼 러닝 방법입니다. 멘토넷은 앞의 경우하고 비슷하게 데이터에 대한 사전 지식은 없기 때문에 셀프 페이스드 러닝 환경이기도 합니다. 다만 선생님이 존재하죠. 멘토넷에서는 학생 대신 선생님이 문제가 쉽다, 쉽지 않다를 판단해 줍니다. 이때 선생님은 직접적으로 문제를 풀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학생이 문제를 풀고 적은 풀이들을 받고 현재 점수는 몇 점인지, 저번에 풀었을 때 점수는 몇 점이었는지, 그리고 지금 총 학습 과정 중에서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는지를 고려를 해서 문제가 쉽다, 쉽지 않다를 판단을 해줍니다. 그렇게 점점 어려운 문제들을 학습 과정에 포함해 나가면서 학생들은 배우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커리큘럼 러닝 및 멘토넷에 대해서 개념적인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구현할 건지는 챕터 3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커리큘럼 러닝 다음으로 설명해드릴 개념은 믹스업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너무 잘 알려져 있는 것이라서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학생이 왼쪽에 있는 문제들을 통해서 학습을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이 단순히 주어진 왼쪽 데이터들만 가지고 학습을 진행하기보다는 아래와 같이 서로 다른 문제를 섞어서 학습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때 섞은 문제들이 정답은 문제를 섞은 비율하고 동일하게 원래 문제들이 정답을 섞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학습 때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으로는 대표적으로 원래 데이터만을 학습시켰을 때 이거들을 그냥 다 외워버리는 오버피팅 되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커리큘럼 러닝하고 믹스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가요? 그 선생님한테 풀 문제 제출하기 전에 다시 지도를 그러니까 쉽다 어렵다라는 그 이제 피드백 받기 전에 이게 뭐 기존에 우리가 이제 이걸 이제 뭐 어떤 수학 매트리스의 형태로 이제 어떤 그레디언트로 이제 갖고 있다라고 값을 저희가 가정을 한다면 이게 보통은 다시 학습을 한다는 과정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처음에는 뭐 이것저것 다 학습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쉬운 것만 먼저 하고 나중에 어려운 거 푼다. 어려운 거 그 뒤로 보니까 또 잘 풀더라. 뭐 이미 과정을 2번 거친 것 같은데 이 중간에 웨이트를 한번 초기화해 줘야 되지 않나요? 이게? 이렇게 되면 이미 한 번 학습한 걸 한 번 더 보게 되는 꼴인 것 같은데. 과정을 한번 거친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 혹시 예, 앞에 하고 뒤에 거 말씀하신 건가요? 그쵸 이제 저 처음에 이미 한 번 봐둔 문제를 한 번 더 푼다고 하는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 아, 그거는 저희가 모델을 학습시킬 때도 데이터셋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잖아요. 그 한 번 쭉 다 본 것을 에포기라고 하는데 그냥 그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멘토넷에서 그 어쨌건 이제 어렵고 쉬운 거를 판단하는 거를 이제 판단하는 선생님이 존재를 하는데 그걸 가지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학습을 진행하는 거를 좀 보면은 좀 강화학습과도 조금 연관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쪽으로 연구가 진행된 논문이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제가 강화학습 정도는 잘 몰라서 어떻게 연장시킬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세 번째, 이번 장에서는 앞에서 말한 두 가지 개념을 어떻게 노이즈 레이블이라는 태스크에 맞게 구현했는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멘토 믹스 방법론을 자세히 다루기 전에 멘토 믹스에서 어떤 데이터가 이지한지 그리고 그 이지니스의 기준은 어떻게 세우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커리큘럼 러닝을 적용을 할 수 있을 거니까요. 노이즈 레이블에서 가정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명히 각 데이터에 레이블링이 다 되어 있는데 어떤 데이터가 클린한 데이터인지 확신할 수도 없고 얼마나 미스레이블링이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때 멘토믹스에서 정의하는 이지니스는 꽤 간단합니다. 스튜던트 넷이 특정 데이터의 레이블을 옳게 예측해서 로스 값이 작으면 쉬운 것으로 판단하고 스튜던트 넷이 특정 데이터의 레이블을 다르게 예측해서 로스 값이 크면 하드하다고 판단합니다. 앞에서 말한 커리큘럼 러닝하고 똑같죠? 그러면 이게 대체 왜 노이즈 레이블 태스크에 도움이 되는지 설명을 해드리면 클린 데이터에 대해서는 개를 개로, 고양이는 고양이로 정답을 내게 되겠죠. 클린 데이터에 대해서는요. 반면에 스튜던트가 고양이 그림에 고양이라고 답을 했지만 정답은 개라고 잘못 레이블링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로스 값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멘토넷은 그 데이터가 하드하다고 판단을 해서 학습 커리큘럼에서 제외를 시켜버리죠. 그럼으로써 노이즈한 데이터가 학습에 미치는 악영향을 차단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노이즈 레이블의 상황에서 스튜던트넷은 커리큘럼을 통해 빨리 배우는 것뿐만이 아니고 노이즈 데이터가 제너럴라이제이션 성능에 미치는 악영향을 제거함으로써 더 나은 제너럴라이제이션 성능을 내도록 합니다. 이제 다음은 멘토믹스가 어떻게 앞에서 설명한 커리큘럼 러닝을 구현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믹스 방법은 두 종류의 변수를 사용을 합니다. V하고 W를 사용을 하는데요. W는 스튜던트 모델의 웨이트를 의미하고요. V는 각 트레이닝 데이터에 곱해지는 0 혹은 1의 값을 가지는 변수입니다. 각 트레이닝 데이터에 곱해진 게 아니라 각 트레이닝 데이터에 부여되는 0 혹은 1의 값을 가지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 두 변수를 이용하여 어떠한 형태로 정의된 로스 값 f, vw 정의하는데요. 대신에 나중에 각 변수를 업데이트 해줄 때는 다른 변수 하나를 고정시켜서 상수로 취급해가지고 이제 업데이트를 시켜주게 됩니다. 로스 펑션은 3개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항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항입니다. 여기서 g, xw는 스튜던트 네트워크 입력값 x에 대한 아웃풋이고요. 이제 y는 그 입력값 x에 대한 레이블입니다. 다만 식을 보시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앞에 VI가 붙어 있는데요. VI는 각 트레이닝 데이터 XI에 대해서 0 혹은 1의 값을 가집니다. 이 값은 멘토넷에 의해서 할당된 값인데요. i번째 데이터가 멘토넷에 의해서 쉽다라고 판단되면 V에 1을 할당하고 어렵다라고 판단되면 0이 할당됩니다. 그러면 쉬운 데이터에 대한 로스 값은 1이 곱해져서 펑션에 포함되고 어려운 데이터에 대한 로스 값은 0이 곱해져서 학습 과정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로스가 얼마나 작아야 easy한 것인지 그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인데요. 그 기준을 정해주는 게 로스 펑션의 세 번째 항인 G, V, 감마, 커리큘럼 항입니다. G, V, 감마는 다음과 같이 매우 단순하게 정의되어 있는데요. 이 식을 대체해서 원식에 써서 정리를 해보면 이게 가지는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전체 로스가 최소화되기 위해서는
빨간색 박스 안의 값이 최소가 되어야 할 텐데요. 0하고 1의 값을 가지는 V의 입장에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가 감마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제 V가 1이 돼서 이 로스를 유지시켜서 전체 로스 값이 미니마이즈 되도록 해줍니다. 왜냐면 이게 로스 값이 감마보다 작으면 음수가 되니까 음수는 그대로 놔두고, 반면에 이 로스 값이 감마보다 커서 이게 양수가 되면은 V를 0으로 0이 되도록 부여를 해줘서 아예 빼버리게 되죠. 그리고 이 커리큘럼을 따라서 각 익샘플들에게 1 혹은 0의 V 값을 부여해주는 게 멘토넷입니다. 사실 멘토넷이라고 이름을 붙였긴 했는데 따로 딥 뉴럴 네트워크는 안 썼고요. 그냥 스레스 홀딩 해주는 함수입니다. 이제 여기에 믹스업을 섞으면 멘토 믹스가 완성이 됩니다. 믹스업은 베타 디스트리뷰션에서 뽑은 0과 1 사이 값인 람다하고 1 빼기 람다의 비율로 i번째 데이터와 j번째 데이터의 인풋과 아웃풋을 섞습니다. 그리고 그 인풋과 아웃풋을 원래 사용하던 xy 대신에 로스 펑션에다가 대입하면 이렇게 식이 대체되면서 그와 동시에 변수인 vi가 vij로 대체됩니다. 그리고 이 vij 값은 다음과 같이 배정이 되는데요. 이 값을 배정하는 원리는 제가 앞에서 말했던 믹스업 하기 전하고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n 곱하기 n 크기 믹스드 데이터에 대해서 n 곱하기 n 크기 변수를 배정해서 vij 값을 계산하는 게 양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대신에 n개의 데이터만, 믹싱한 데이터만을 만들기로 하는데요. 먼저 다음과 같이 n개 크기의 미니 배치에 대해서 v가 배정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미니 배치의 v 값에 따라서 각 데이터가 뽑힐 확률을 소프트맥스 확률을 통해서 배정한 뒤에 확률 분포 PV에 따라서 n개의 샘플을 샘플링합니다. 이때 V가 1인 데이터는 뽑힐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샘플링한 데이터에서 V가 1인 데이터의 비율은 여기에서보다 훨씬 조금 더 높겠죠. 그래서 이렇게 샘플링한 n개의 데이터와 미니 배치의 n개와 믹싱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미니 배치의 데이터가 V가 0인 경우, 하드하다고, 저번 아이터레이션에서 하드하다라고 생각되는 그 데이터의 경우에는 람다하고 1 빼기 람다 중에서 작은 값을 할당을 합니다. 즉 0.5보다 무조건 작겠죠. 그리고 그하고 섞이는 데이터에는 람다와 1-람다 중에서 큰 값을 할당해서 섞어줍니다. 반대로 미니 배치의 데이터가 V는 1의 값을 가지고 있으면은 람다하고 1-람다 중에서 큰 값, 즉 0.5보다 무조건 큰 값을 할당을 하고 그거와 섞이는 데이터에는 람다와 1-람다 중에서 작은 값을 할당해서 섞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섞인 데이터들은 섞기 전보다는 전체적으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값이 작아졌을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믹싱을 함으로써 물론 앞에서 언급한 계산량적인 이득도 있겠지만 섞기 전보다 좀 더 많은, 이 상태에서는 지금 2개밖에 없는데 스트레스 홀드보다 작은 게 2개밖에 없는데 이제 섞으면은 이제 섞기 전보다 좀 더 많은 이지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거 즉 데이터량이 늘어난다는 거죠. 이 뒤에는 이 믹스드 샘플들과 믹스드 레이블들로 로스 펑션을 계산을 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러닝 알고리즘을 순서대로 되짚어 보면요. 첫 번째 단계는 미니 배치 DM을 스튜던트 넷에다가 통과를 시켜서 각 샘플들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샘플들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의 집합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크기수로 나열했을 때 감마 P 퍼센트의 위치에 존재하는 로스 값을 LP로 정하고 그 LP 값에 0.999 값의 exponential moving average를 진행을 해서 스트레스홀드를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렇게 계산된 감마가 이제 새로운 스트레스홀드가 되고요. 이 감마를 기준으로 로스 값이 작은 데이터에는 V에 1을 배정해주고 큰 값을 가진 데이터에는 V는 0을 배정해줍니다. 즉 V를 업데이트 해준 거죠. 그 다음에는 믹싱을 해줄 건데요. 믹싱하기 전 데이터에는 배정된 V 값을 가지고 각 확률 분포 PV를 만들어줍니다. 이제 믹싱을 하는데 각 미니 배치 샘플들에 대해서 섞을 n개의 샘플들을 확률 분포 PV에 따라서 샘플링 해주고 베타 디스트리뷰션에서 뽑힌 람다 값으로 미니 배치와 샘플링된 n개의 데이터를 믹싱해서 x 틸다하고 y 틸다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믹스 샘플들을 가지고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계산해주고요. 추가적으로 이건 이제 옵셔널한 건데 이 믹싱한 데이터들에 대해서 또 다른 멘토넷으로 로스 값을 이 로스 믹싱한 데이터의 로스 값을 포함을 해줄지 안 해줄지 이제 웨이팅을 해줄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 레벨이 좀 낮은 경우에는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노이즈 레벨이 높은 경우 막 80%, 70%의 노이즈 레벨이 있는 경우에는 꽤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 여기까지 멘토믹스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질문 있으신가요? 그 직관적으로 보면은 그러면 네. 에폭을 뭐 4를 주든 8을 주든 계속 줬을 때 끝까지 못 맞추는 애가 이제 엄청 어렵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걔가 노이즈 레이블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 이제 논문에서 이게 원래 좀 노이즈 레이블을 탐지하는 게 목표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걔를 이제 걸러낸다기보다는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 탐지를 한다 해도 정확히 100% 확신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러한 상황에서 학습을 시켜서 밸리데이션 셋에 대해서 그냥 성능을 가장 잘 뽑아내주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이즈 레이블이라는 게 여기서는 어디까지나 이제 엄청 어려운 문제다라고 정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네네네, 그쵸. 이 태스크에 대해서는 이제 하드하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죠. 그럼 처음에 말씀하셨던 개 사진에다 캣이라고 적어두고 고양이 사진에다 도그라고 적어둔 거는 그냥 이제 이해하기 위한 비유라고 보시면 되는 건가요? 비유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노이즈 레이블 태스크에서는 그렇게 레이블링이 되어 있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멘토믹스 논문에서 실행한 실험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멘토믹스에는 노이즈 레이블 태스크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크게 두 종류의 데이터셋으로 나눴습니다. 이렇게 미니 이미지넷하고 스탠포드 카스 이렇게 두 가지가 아니고요. 이게 신테틱 레이블 노이즈, 웹 레이블 노이즈 이렇게 두 종류의 데이터셋을 만들었는데요. 이제 블루 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간단한 세팅인 어떤 데이터셋 안에서 각 이미지들의 레이블을 다양한 비율로 플리핑한 데이터셋입니다. 근데 이제 레드 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블루 노이즈 같이 단순히 레이블만 플리핑한 게 아니고 실제에서는 실제에서 레이디버그라는 레이블을 가지는 레이디버그가 아닌 사진을 이제 데이터셋에 포함을 시킨 거죠. 그래서 논문에서 저자는 보통 노이즈 레이블에서 성능평가 시 많이 쓰이는 세팅인 블루 노이즈보다는 좀 더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노이즈 레이블 상황인 레드 노이즈 상황에서 성능평가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다음은 그 실험 세팅인데요. 이 모든 멘토믹스와 비교하는 모든 방법들은 이 블루, 레드 노이즈에 대해서 또 10가지 종류의 노이즈 레벨에 따라서 이 두 벤치마크에 대해서 학습을 시켰고요. 그리고 학습을 할 때도 정말 프리트레이닝 시키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시킨 스크래치와 프리트레이닝 된 데이터를 가지고 파인튜닝 이렇게 두 가지 학습 방법에 대해서도 성능 평가를 했고 제가 앞에서 계속 말한 스튜던트넷은 인셉션 레즈넷 버전 2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어노테이션을 할 때 하이퍼 파라미터가 딱 두 종류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베타 디스트리뷰션에서 알파 값을 어떤 것을 할지인데 그거는 0.4, 1, 2를 후보군으로 뒀고요. 그리고 exponential moving average 그게 아니고 exponential moving average가 아니고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의 집합이 있을 때 몇 퍼센트까지를 이제 몇 퍼센트의 부분에 있는 로스를 이제 뽑을 건지 그 하이퍼 파라미터인 감마 P는 90%, 80%, 70%를 후보군으로 뒀고 학습을 시킬 때 어떤 것이 가장 성능이 좋냐 그냥 그리드 서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냥 그 모든 조합에 대해서 다 조합을 돌려본 거죠. 주요 성능은 다음과 같은데요. 다음 성능들은 앞에서 제가 10가지 종류의 노이즈 레이트가 있다고 했잖아요. 0, 50, 15, 20, 30 이렇게 10가지 노이즈 레벨에 대해서 학습을 다 시킨 뒤에 그 테스트 셋에 대해서 정확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평균 값입니다. 그래서 멘토믹스 같은 경우에는 두 종류의 데이터셋, 블루, 레드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벤치마크에 대해서 다른 모든 방법들보다 좋은 성능을 냈고요. 여기서 뭐 다 평균 낸 거니까 어디에서는 안 좋을 수도 있지 않냐 할 수 있는데 제가 이 논문의 부록에서 확인한 바로는 정말로 그 각 노이즈 레벨에 대해서도 대부분 다 최신 성능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또한 저자는 노이즈 레이블에서 벤치마크로 쓰이는 사이퍼 10, 사이퍼 100에 대해서도 4종류의
노이즈 레벨을 가지고 다른 논문들하고 성능 비교를 했는데요. 이 데이터셋들에 대해서도 모든 노이즈 레벨에 대해서 가장 좋은 성능을 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자는 앞에서 말한 것 같이 벤치마크 데이터셋들에 대한 비교 말고도 이 논문에서 주 컨트리뷰션이라고 말을 하는 이 레드 노이즈를 최초로 도입을 했는데 이거를 가지고 몇 가지 실험들을 통해서 바닐라 DNN, 그냥 정말 커리큘럼 러닝이나 아무것도 안 한 바닐라 DNN이 노이즈 레이블 태스크에 보이는 몇 가지 흥미로운 특성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바닐라 DNN이 블루 노이즈보다는 실제 노이즈 디스트리뷰션하고 비슷한 레드 노이즈에 대해서 더 제너럴라이즈를 잘한다는 겁니다. 블루 노이즈의 경우에는 레드 노이즈에서보다 그 40% 레이블 노이즈가 있을 때 최종 성능이 좋지 않고 그 베리에이션이 훨씬 더 넓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아마 레드 노이즈가 그래도 시각적으로나 의미적으로나 조금 더 클린 데이터하고 관련성이 있는 레드 노이즈이기 때문에 정말 랜덤하게 레이블만 뒤집은 블루 노이즈보다 더 성능이 잘 나오지 않았나라고 추측을 하고요. 이제 두 번째는 바닐라 DNN은 레드 레이블 노이즈에 대해서는 패턴을 먼저 학습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림을 보시면 파란색 실선을 보면 학습이 진행되면 정확도가 올라가다가 피크를 찍고 오버피팅이 되면서 정확도가 다시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DNN은 학습 초기 단계에서 이미지의 좋은 패턴을 먼저 학습을 진행하고 그 뒤에 오버피팅이 진행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를 피크의 정확도와 오버피팅 됐을 때의 정확도 간의 그 갭을 레이블 노이즈의 정도에 따라서 나타낸 표로 나타낸 게 있는데요. 보시면 이게 그 갭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노이즈 레벨입니다. 보시면 블루 노이즈의 경우에는 피크의 정확도와 파이널의 정확도의 갭이 노이즈 레벨이 증가할수록 비례하면서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레드 노이즈는 노이즈 레벨이 증가해도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에 대해서 저자는 블루 노이즈에 대해서는 통상 딥 뉴럴 네트워크가 데이터들이 패턴을 먼저 학습하고 그 뒤에 오버피팅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갭이 발생하지만 레드 노이즈에 대해서는 데이터의 패턴을 먼저 학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갭이 발생하지 않는 게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이유로는 앞에서 언급했지만 레드 노이즈가 블루 노이즈보다 좀 더 리얼 월드에서 일어날 만한 노이즈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합니다. 세 번째 찾은 거는 노이즈 레이블의 상황에서도 파인 튜닝을 한 성능은 좋다는 것입니다. 가로축은 각 아키텍처에 따라서 정확도를 나타내는 그러한 성능 축이고 그 세로축은 그 정확도의 네트워크를 파인 튜닝했을 때 그 파인 튜닝한 네트워크의 성능 분포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가로축의 정확도가 증가할수록 파인 튜닝한 네트워크의 성능도 그에 거의 비례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즉, 더 잘 프리트레인된 아키텍처일수록 파인 튜닝을 해도 노이즈 레이블이라는 태스크에 대해서 더 성능이 좋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경향성은 파인 튜닝이 아니라 스크래치로 학습한 상태일 때는 이렇게 우상향하는 코렐레이션을 가지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 발표고요. 혹시 실험 부분에서 질문 있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